자, 그다음에 이제 수능입니다. 수능은 엄청 중요한 시험이죠. 자, 수능은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먼저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이제 3월, 6월, 9월, 10월 이렇게 네 번의 모의고사가 있고 다음 주 화요일에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알고 있죠? 예. 부모님들한테 얘기 안 하셨죠? 아직까지. 예. 오늘 알게 됐네요. 아유, 미안해. 예. 예, 근데 이제 시험이 이제 굉장히 긴 시험입니다. 아마 우리 고1 학생들은 지난 3월 달에 이게 뭔가 싶었을 거예요. 시험 범위도 안 알려주고 엄청 큰 시험지를 던져주면서 문제를 풀라고 하고 집에 오후 4시까지 보내주지도 않고 뭐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을 텐데 이런 이제 시험은 어떤 유형으로 나오게 되느냐. 자, 이게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 학생 세대가 다른 거고 학원이나 이런 데다가 돈을 쏟아부어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요거 잘 알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많이 알고 있는 시죠. 아마 그 중고등학교 때 이 시를 읽다가 막 눈물 터지고 막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시험이 나왔느냐. 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딱 하면은 뭘 평가했냐면 이 시를 얼마나 공부했는가. 하늘에다가 가로를 넣습니다.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뭘까요? 다음 중 들어갈 단어는 아시죠? 그럼 어떤 학생들이 잘 풀까요? 많이 봐서 외운 학생.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부의 핵심은 뭐였어요? 연습장을 새카맣게 만드는 빽빽이, 무조건 암기,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2020년대에는 뭐냐면 이 시를 네가 공부했어? 또는 수업 시간에 배웠어? 그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윤동주 시인은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시를 만들었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시겠죠? 또 시를 감상할 때 이 단어는 이렇게 이해해야 돼 하면서 시를 감상하는 법을 수업 시간에 알려주시면서 이 시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 시를 배웠어? 그러면 시를 감상할 능력이 생겼겠네. 그럼 다시 다른 시도 해석해봐. 이게 지금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만 한다고 해서 지금의 시험을 잘 볼 수가 없는 거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것을 내가 공부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시를 배우는 시간이니까 시를 배우는 거고 소설을 배우는 시간이니까 소설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소설을 배우면서 소설 감상법, 앞으로 내가 사회 나가서 소설도 읽고 소설을 통해서 언어의 유희도 즐기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서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고, 이게 지금의 학업 역량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사고력 시험이라는 그런 부분이죠. 이 사고력 시험이라는 것은 정말 수능은 대단한 사고력 시험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소위 이제 정시 파이터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이제 정시 파이터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내신을 공부하려면 수많은 과목들을 공부해야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려면 숙제도 잘해야 되고 발표도 잘해야 되고 동아리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들고 복잡하죠. 근데 수능을 보니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개, 한국사까지 해서 딱 6과목만 공부해주면 끝나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6과목만 공부한다고 해서 성과가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느냐? 수능은 적절한 사고력이 뒷받침될 때까지 안 나옵니다. 그러면 거꾸로 수능에 가장 잘 나오는, 수능 성적이 가장 급격하게 인상적으로 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놀랍게도 군대를 막 제대한 남자애들이 수능이 확 올라요. 왜 그럴까요? 여기 아버님도 계시지만, 자, 군대에 가면 열심히 하잖아요. 군대 생활. 그러면 간부가 부릅니다. 너는 왜 시키지 않는 일도 하니? 그 대충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너는 왜 시키는 것만 하니?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판단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 요렇게 하면 내가 오늘 맞아? 안 맞아?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래서 사고력이 엄청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잘 봐요. 글을 하나를 보더라도 이게 무엇을 뜻할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정시 파이터들이 보통 언제쯤 수능 성적이 오르느냐? 그 군대를 안 갔을 때 보통 3수 정도 하면 수능 성적이 오릅니다. 그만큼 사고력이라는 게 뒷받침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지식을 알려주고 해석해주면서 같이 사고력을 올라가는 이 과정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신 성적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 서울에 아주 그 의대를 많이 가는 그 학교는 내신 5등급도 의대를 가고 3등급 일반 군대 가요.
가는 학교 있어요. 그럼 왜? 그 내신 때문에 의대를 가는 게 아니고 어쨌든 걔는 내신이 다 나오든 안 나오든 수업 열심히 듣고 그리고 수능 준비하고 그러니까 결국 수업을 제대로 들으면은 수능에 대한 그 수능 직접적인 수능은 아니지만 수능을 풀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고력들이. 그래서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능 이렇게 시험지가 이렇게 답안지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거 아시죠? 이거 우리 학생들 충격인데 이게 뭐야? 이걸 왜 이걸 이렇게 예, 지금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것을 보신 분도 있고 아직 못 보신 분도 있어요. 예. 이건 근데 물론 학교 입장에서는 무조건 시험이 끝나면 한 달 정도 뒤에 학생에게 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부모님에게 안 가게 되는 것은 중간에 배달 사고가 발생을 한 거죠. 다른 집으로 배달된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받기는 어디서 가능하냐면 학생의 가방 속에서 다시 받기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들은 근데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마음 아플 수도 있지만 이거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데 일단 이 시험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요거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요게 이제 요 맨 위에 요 부분인데요. 요 원리가 뭐냐면 표준 점수라는 거예요. 표준 점수. 이 표준 점수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는 몇 개가 틀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랑 같이 본 시험을 같이 본 학생들보다 내가 얼마나 잘 봤느냐, 얼마나 못 봤느냐를 평가하는 점수가 표준 점수예요. 위치를 점수로 만드는 건데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뭐냐면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뺍니다.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그걸 편차로 나누고 20을 곱하고 100을 더하는 건데 자, 내 점수가 90인데 평균이 70이다. 그러면 어쨌든 이 앞에 값이 플러스 값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내 점수가 50인데 평균이 70이다. 그럼 앞에 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점수가 70, 평균이 70 그러면 이 앞에 값이 0이 되는 거죠. 그런데 100을 더해 주니까 내가 평균에 정확하게 일치하면 표준 점수는 100점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모든 학생이 빵점 받았을 때 내가 100점 받으면 200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표준 점수입니다. 그런데 이 점수를 가지고 학생들, 시험 본 학생들, 예를 들어 여기 28만 명 시험 봤죠? 줄을 다 세웁니다. 1등부터 28만 명까지, 8만 등까지 이 표준 점수로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왜 강조를 드리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 성적표를 보시고 뭘 봐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 표준 점수를 보시고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하는 줄 알았더니 표준 점수가 97, 98, 평균이 90이 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뭐예요? 평균이 90이 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지금 집 친구들보다 평균 이하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표준 점수로 등수를 매겨서 그 다음에 백분위를 계산하고 등급이 나옵니다. 원점수는 모의고사 때는 공개가 되지만 수능에서는 공개가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OX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요거는 맞췄는지 틀렸는지를 평가해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 숨겨진 게 있는데 A, B, C, D가 있는데 A는 매우 쉬운 문제고 E는 A, B, C, D, E에서 E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A 문제를 종종 틀린다. 그러면 그 친구는 지금 뭐가 문제인 거예요? 실수를 많이 하고 있는 친구예요. 좀 더 꼼꼼하게 문제를 풀 때 연습을 해야 되겠고 A, B, C, D까지는 잘 맞추는데 E를 많이 틀린다. 그 친구는 난이도를 좀 높이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법까지 그리고 여기에 전국적인 위치까지도 상세하게 나오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제 그 원점수는 안 나와요. 수능에서 원점수는 안 나오고 그 표준 점수하고 평균만 표준 점수하고 그 등급하고 백분위만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학생은 지금 확률과 통계가 96이네요. 평균보다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능이 아주 어려웠을 때 그 표준 점수 만점자가 한 150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적으로 백분위가 나왔잖아요. 그럼 백분위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냐면 현재 지금 대학 구성원 모집하는 인원이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치안을 가기 위해서는 결국 1.5% 안에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연고급은 이제 4% 안에 늘 들어야 되는 거고 서성화는 6%. 그다음에 중경외시 그룹에서는 그 8% 9% 안에 들어야만 합격 가능합니다. 그것은 제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여기 수능 응시자하고 비교해 봐서 그 비율로 맞춰 본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이 그 예를 들어 각 대학에서는 아주 촘촘합니다. 예를 들어 약학대 작년에 약대 커트라인을 평균 합격자 평균점을 쭉 비교해 본 거예요. 근데 어떤 대학이 최고 대학이다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약대하고 가천대 약대가 점수차가 거의 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연대 약대보다 지금 덕성여대 약대가 훨씬 더 높네요. 그러니까 근소한 차이로 또 최상위권에서는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두 문제 차이가 아니고요. 이거는 어떤 과목에서 틀렸는가 또는 대학별로 어떤 과목을 대학에서 많이 반영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제 지원 당시에 분위기가 안정지원세로 가느냐, 안정지원세로 가면 모두 다 안정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모든 애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커트라인이 올라가고 그 반대의 현상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안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요거는 이제 중3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대가 정시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수능 만점자의 학습법이 있는데 보면은 결국에는 수업이라는 거죠. 수업이고 저는 이분이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게 자기가 싫어하는 과목도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교과서를 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지 나는 고민해 봤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99년도니까 너무 오래된 거죠. 아마 이 부모님 세대에 가까운 분이니까 넘어가서 최근 걸로 보겠습니다. 최근 거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수업에 집중하였다. 결국 학교 수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 복습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상위권 학생의 가정의 부모,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느냐, 잔소리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건데요. 잔소리가 뭐예요? 잔소리, 마땅한 이야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죠. 그래서 이제 그 잔소리를 이제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서도 여러 이제 의견들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 많이 계시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어머님 아버님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부모님들한테 그 부모님들이 나에게 엄청 잘해줘가지고 지금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부모님이 조금만 뭐 하시거나 하면은 효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효도라고 하는 것의 그 관점은 부모가 자녀에게 잘했기 때문에 효도를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고 내가 부모님에게 잘 보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공부를 합니다.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는 이렇게 주변 친구들을 잘 가르쳐줘라. 아까 복습 얘기하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인터뷰, 상위권 학부모의 학생과 학생의 인터뷰인데 부모님이 자기 고민을 잘 들어준다.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아이가 좋아하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그 엄마가 나한테 항상 칭찬을 해준다. 이런 거 있죠. 성적이 떨어졌다고 해서 혼난 적이 없다. 제가 볼 땐 많이 안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별로 안 없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서로 소통하고 그 부모님으로서 자녀로서 서로 좋아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면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부분도 생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꼭 공부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제 그 학생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긋나지 않는다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을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박사들이 이런 얘기했다는 건데 저는 이런 박사들이 저는 좀 아들 한 3명 정도 키워봤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요. 가급적이면 출결 깨끗하게 하고요. 그 선생님한테 인사 좀 잘하시고 예습 복습 잘하시고, 자 꾸준한 학습 습관 잘 만들고 복습 잘하고 감당하면은 잘하는 거고 대충 하면은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도록 좋아할 수 있도록 또 부모님도 아이에게 좋아하는 그 감정들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아이의 어떤 목적 의식만 가지고 보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우리 아이들이 6살, 7살 때
때 유치원에 갔다가 와서 유치원에서 배워가지고 온 한마디 단어 한마디를 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기특했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엄마 나는 나중에 뭐 대통령이 될 거야. 그럼 뭐라고 답하셨죠? 너 충분히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자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와서 엄마 나 대통령 될 거야.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자식아 공부나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차이인데 아이가 바뀌었습니까? 엄마가 바뀌었습니까? 아무도 안 바뀌었어요. 우리 마음이 바뀐 거죠.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 옛날의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서로 소통해서 좋은 결과들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